자,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오늘 채권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만큼 요즘 채권 투자가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 채권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이 개인들이 매수한 이 장외채권 순매수 규모가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4.5배, 거의 5배 가까이 증가한 한마디로 거의 폭발적인 성장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들이 이 주식을 넘어서 이 채권 투자에 직접 나서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채권은 이 종류도 많고 결정적인 리스크가 있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리스크를 생각하지 않고 막 채권 투자에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기초로 해서 바로 이 채권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권은 예금보다 이 돈을 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절대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금은 현행법상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죠. 그리고 설사 5천만 원이 넘는다 그래도 뭐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시중 대형은행들이 이 파산을 해서 원리금을 떼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채권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저 그래픽이 이 채권의 변제 순위를 표시한 그래픽인데요. 요즘에 금융회사들이 많이 파는 게 바로 저 조건부 자본증권이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 만기가 5년 이상 되는 후순위 채권도 있고요. 그리고 만기가 아예 없는 영구채도 있고, 그리고 이 후후 순위 특약이 달려있는 그런 신종 자본증권도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을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위험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저런 채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떼느냐? 뭐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예금과는 달리 큰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채권은 이 신용등급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채권은 신용등급 외에도 이 상품 위험 등급이라는 걸 반드시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신용등급은 신용평가회사들이 매기는 것이고요. 이 상품 위험 등급은 금융회사들이 자기들이 채권을 거래하면서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기는 그런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회사들, 특히 판매회사들은 이 상품 위험 등급을 매기면서 이게 신용 등급뿐만 아니라 상품 구조의 복잡성이라든지 아니면 이 환매 절차가 얼마나 용이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품 위험 등급이라는 것을 매기고 있습니다. 사례 한번 볼게요. 이 나투자 씨가 최근에 신용 등급이 AA-인 조건부 증권에 투자를 했습니다. AA-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뒤늦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조건부 증권이 알고 보니까 상품 위험 등급이 고위험 2등급에 해당되는 것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저 왼쪽에 있는 신용 등급은 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 오른쪽에 있는 저 투자성 상품 위험 등급은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사례해봤듯이 AA- 저 맨 위에 있었죠. 그런데 상품 위험 등급은 저기 아랫부분입니다. 2등급 고위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거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례도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나채권 씨. 증권사에서 이 우량건설사 회사채로 추천을 받아서 이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이 투자 설명서를 잘 보니까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 채권임을 알게 됐다. 그래서 굉장히 놀랐다, 이런 사연입니다. 우리가 채권 투자할 때 거의 대부분이 보시는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이 채권 수익률이 있고요, 만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어느 회사가 발행하는지 이 정도의 정보를 확인을 하고 채권 투자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채권이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진 채권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 사례에서 나채권 씨는 그 부분을 놓쳤어요. 이게 일반 채권과 이 자산 유동화, 전자 단기 사채를 비교한 건데요. 일반 채권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발행 기관이 있고요, 뭐 건설사, 그리고 투자자한테 발행을 해서 사고 파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인데요. 나채권 씨가 문제가 됐던 자산 유동화 전자 단기 사채는 이게 양쪽 사이에 SPC 특수 목적 회사가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 경우에는 이 시행사 시공사와 투자자 사이에 이 SPC라는 게 끼어들게 되는데요. 이 SPC의 사업 구조에 대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다시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유동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채권을 사고 파는 방식으로 이 채권이 거래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구조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아시려면 이 투자 설명서나 혹은 이 신용평가서를 잘 봐야 이런 구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설명서나 신용평가서는 물론 뭐 채권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예탁결제원의 세이브로, 그리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점들을 확인하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채권으로 어떻게 수익을 거두는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채권은 크게 두 가지로 돈을 법니다. 우선
그러면 이 채권에 적혀 있는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벌게 되죠. 이건 채권 종이에 금리가 찍혀 나옵니다. 이 쿠폰 금리라고 하죠. 만기가 언제까지 몇 % 이자를 준다라고 하는 이 금리가 명확하게 찍혀 나옵니다. 저 그래픽에서 왼쪽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채권에는 오른쪽 부분도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채권을 사고 팔 때의 가격 차이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물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쪽 부분에 표시된 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채권 투자 열풍에는 이제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이라는 것도요, 주식처럼 값이 오르고 내리거든요. 따라서 채권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면서 저 쿠폰 금리, 이자 수입 외에도 수입을 얻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최근에 이 채권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약 채권을 샀는데 이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지가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산출이 됩니다. 이자는 정확히 쿠폰 금리 종이에 적혀 있고요. 그리고 만기 때 판다 그러면 파는 가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본인의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지만요. 만약에 본인이 만기까지 가져가지 않고 중간에 판다 그러면 현재 채권의 수익률은 본인이 거둘 수 있는 수익률은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파는 시점에 채권 값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채권 값이 주식처럼 이 등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고 좀 안전한 투자처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채권 값도 오르고 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채권 값은 왜 오르고 내리죠? 가장 큰 요인은 시중 금리와 관련이 있죠.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값은 하락을 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새로 발행되는 신규 발행 채권 금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높여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발행됐던 채권들은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값이 떨어지는 것이고요. 이 반대의 경우엔 정확히 반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시중 금리가 낮아지면요, 새로 발행하는 채권 금리도 낮게 책정을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미 발행된 채권들의 몸값은 높아질 겁니다. 금리가 높으니까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채권값이 오르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됩니다. 현재 투자자들은 이게 채권 투자를 유망하게 보는 이유가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채권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값은 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 왼쪽 이자 수입 외에도 이 채권에 따른 양도 차익을 많이 거둘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심리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시장 금리가 설사 낮아진다 그래도 생각보다 다 천천히 낮아지게 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채권을 다시 수익화해서 유동화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은 좀 감안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장회 씨.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서 1년 전에 매수한 이 장외 채권 매도를 증권사한테 문의하니까 파는 거 불가능한데요? 라고 답을 합니다. 황당하죠? 여러분, 채권은 이게 일단 투자하는 거는 쉽지만 매매하는 게 의외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사는 것도 쉽지만 파는 것도 쉬워요. 그냥 당장 오늘 가격에 내놓으면 당장 팔리죠. 그런데 채권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단기 자금으로 채권을 투자하는 건 좀 신중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해서 이 장외 채권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요, 해당 채권이 상장돼 있다고 하면 HTS나 MTS를 통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원론이고요. 이게 장내 거래량이 굉장히 적을 경우에는 안 팔립니다. 내놔도. 그럴 경우에는 좀 이게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채권을 사실 때는 이 채권 시세도 중요하지만 이게 매매,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한국거래소에 이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면 이 채권 시세뿐 아니라 이 장내 거래량을 아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거래가 잘 안 되는 채권이다 그러면 가급적 안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장외 채권 매수하실 때 이게 금융회사에서 이 중도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들이 있어요. 안 해주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중도 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 비교 씨. 한 증권사에서 이 장외 채권 매수를 고민 중인데 이게 다른 증권사와 이 채권 수익률 비교가 어렵다. 그런 고민입니다. 이것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뭐 은행에서 예금 들 때는 은행별로 예금 금리 비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나비교 씨는 이 장외 채권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 비슷한 조건에서 다른 증권사는 수익률을 얼마나 제시하는지를 도통 비교할 수가 없다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거 방법이 있을까요? 장외 채권은 사실상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장내 채권이야 뭐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 거래소에서 이게 수익률이 결정이 되죠. 수익률이라는 건 한마디로 채권 값입니다. 그런데 장외 채권은 그냥
금융회사에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금융회사가 아주 엉터리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채권 수익률을 정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 회사별로 취급하는 채권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게 수평 비교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아쉽게나마 좀 비교를 해보시려고 하면 저 금융투자협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채권정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소 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뭐 채권 시가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기준 수익률 같은 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잔존 만기 그리고 신용 등급에 따른 이 회사채들의 이 수익률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잔존 만기, 비슷한 신용 등급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수익률로 현재 금융회사들이 팔고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보시고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투자하시면 좀 황당한, 좀 손해보는 그런 일은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이 채권 투자에서 과연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 올려드리고요. 만약에 이 채권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제가 앞으로도 좀 후속,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이 채권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